매주 올라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깊은 밤, 소슬대문이 으리으리한 어느 양반가 사랑채 깊숙한 곳에서 가느다란 흐느낌이 새어나오고 있군요.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숨을 죽인 이 밤, 서슬 퍼런 기세의 늙은 마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젊은 안악의 어깨가 사시나무 떨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검붉은 탕약 한 그릇이 놓여 있네요. 냄새만 맡아도 혀가 아려올 것 같은 독한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으나 눈빛만은 뱀처럼 차가운 시어머니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사람을 향한 연민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가문의 명예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만이 번들거릴 뿐이지요. 원망치 말거라. 이는 다 우리 가문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더냐. 내 지아비가 떠난 지 벌써 3년이다. 이제 너도 그를 따라가야지. 나라에서 내려줄 붉은 정문이 우리 가문을 얼마나 빛내줄지 너도 잘 알지 않느냐. 젊은 안악, 연화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뒷걸음질 칩니다. 그녀의 눈망울에는 살고 싶다는 원초적인 갈망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뒤엉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23, 꽃다운 나이에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남편에게 시집와 그가 병으로 요절한 뒤로는 죄인처럼 숨죽여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음마저 강요받고 있으니 이보다 더 기막힌 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 살려주십시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직 아무것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저 바깥 세상이 어떤지, 봄꽃이 얼마나 흐드러지게 피는지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제게 죽으라 하심은 너무 가혹하십니다. 연화의 애원에도 시어머니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혀를 차며 싸늘하게 비웃을 뿐이지요. 쯧쯧, 천한 것들이나 삶에 미련을 두는 법이다. 양반과 며느리로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게냐? 내가 죽어야 내 친정도 살고 우리도 산다. 어서 들지 않고 뭐 하느냐? 방 밖에는 건장한 하인들이 문고리를 잡고 대기하고 있는 기척이 느껴집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꼼짝없이 억지로 입을 벌려 저 독약을 들이켜게 될 판국입니다. 연화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릅니다. 평생을 순종하며 살아왔지만 개죽음을 당하기 위해 태어난 목숨은 아니었으니까요.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탕약 그릇을 집어드는 척하다가 순식간에 시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그릇을 내던졌습니다. 악! 이 미친년이! 뜨거운 탕약이 시어머니의 얼굴과 비단 치마를 적시는 사이 연화는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문 밖을 지키던 하인이 당황하여 주춤하는 틈을 타 그녀는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어둠 속으로 내달렸습니다.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들려옵니다. 저 저년을 잡아라. 당장 잡아들여. 살려보내면 우리 가문은 끝장이다. 놈들을 시켜서라도 잡아와.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립니다. 맨발에 밟히는 자갈들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지요. 연화는 개들이 드나드는 뒷문 옆 작은 구멍, 소위 개구멍이라 불리는 곳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화려한 담장 안에 갇혀있던 새가 비로소 좁은 틈을 비집고 날아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굶은 데다 극도의 공포에 시달린 탓일까요? 아니면 탕약을 엎지를 때 튀어오른 독기운을 들이마신 탓일까요? 담장 밖 숲길로 접어들자마자 눈앞이 핑 돌며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뱃속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요. 안 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연화는 나무 뿌리를 부여잡고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시야는 점점 흐려져만 갔습니다. 저 멀리서 횃불을 든 하인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절망이 그녀의 발목을 잡아채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진 것은 달빛을 등지고 선 훤칠한 키의 사내가 그녀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갓을 깊게 눌렀었지만 그 아래로 드러난 턱선은 단단해 보였고 옷차림은 평범한 선비 같으면서도 어딘가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렀지요. 그는 쫓기는 짐승처럼 떨고 있는 연화와 저 멀리서 다가오는 횃불 무리를 번갈아 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밤중에 여인 혼자 산길을 헤매다니 사연이 깊어 보이는군요. 그의 목소리는 깊고 울림이 있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에게는 그저 또 다른 위협으로 느껴질 뿐이었겠지요.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쉰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비키십시오. 저는 살아야 합니다. 저 불빛들이 낭자를 찾는 것입니까? 선비는 대답 대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도망치려 발을 떼었지만 이미 한계에 다다른 몸은 그대로 허공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처박힐 거라 생각한 순간 단단하고 따뜻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낚아챘습니다. 이런 몸이 불덩이 같소. 독 기운이 느껴지는데 괜찮으시오? 그의 품에서 맡아지는 은은한 먹향과 시원한 바람 냄새가 연화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집안에서 맡던 썩은 듯한 향 냄새와는 전혀 다른 살아있는 세상의 냄새였습니다. 연화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어 사내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들에게 잡히면 죽습니다. 제발. 사내, 아니 자맹을 나온 젊은 왕 이오는 품에 안긴 여인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눈동자 속에 담긴 삶을 향한 처절한 불꽃이 그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궐 안의 암투에 지쳐 잠시 숨을 고르러 나왔던 그에게 이토록 절박한 생명은 처음 보는 것이었지요. 멀리서 하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저쪽이다. 개구멍 근처 발자국이 저쪽으로 이어졌다. 이호는 횃불을 든 무리를 향해 서늘한 눈빛을 한번 던지고는 연화를 안아든 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루하던 자맹길에 예기치 못한 동행이 생긴 셈이니까요. 걱정 마시오. 내 눈앞에서 죽는 사람은 없게 할 테니. 그는 축 늘어진 연화를 가볍게 안아들고 바람처럼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기다려온 사람처럼 말이지요. 억압의 굴레를 벗어던진 여인과 권력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은 왕.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은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코끝을 맴도는 쌉싸름한 약초 내음과 창호지 문을 통해 스며드는 따스한 아침 햇살이었습니다. 눅눅하고 어두웠던 사랑채의 골방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기도 잠시 연화는 욱신거리는 명치를 부여잡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낯선 천장, 정갈하게 놓인 붓과 벼루, 그리고 벽에 걸린 소박한 그림 한 점. 이곳은 산기슭에 자리 잡은 조그마한 암자나 은거하는 선비의 처소처럼 보였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방문이 열리며 어젯밤 그녀를 구해준 그 선비가 들어왔습니다. 갓을 벗고 편안한 차림을 한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약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밤에 보았을 때보다 훨씬 준수한 용모였지만 미간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지요. 연화는 황급히 이불을 끌어올리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저는 분명. 그녀는 말을 맺지 못하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안심하시오. 인적 드문 내 지인의 거처니 그대의 시댁 식솔들이 이곳까지 들이닥치지는 못할 것이오. 그나저나 몸은 좀 어떻소? 밤새 앓는 소리가 끊이질 않아 걱정했습니다.
선비는 조심스럽게 탕약 그릇을 그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태도에는 낯선 여인을 대하는 어색함보다는 병자를 살피는 진중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시선은 탕약 그릇에 고정된 채 움직일 줄 몰랐습니다. 어젯밤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검붉은 액체의 기억이 되살아나 숨이 턱 막혀왔기 때문이지요. 그때 방 한구석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방 안에 다른 노인이 앉아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연화의 손목을 잡고 다시 한번 맥을 짚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노인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참으로 흉악한 독이로다. 부인, 놀라지 말고 들으시오. 부인이 마신 것은 비상에 여러 독초를 섞어 만든 7일단이라는 극약의 기운이요. 다행히 들이키지는 않고 엎지르는 과정에서 도끼를 흡입한 정도라 즉사는 면했으나 이미 독이 폐부 깊숙이 스며들고 말았소.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 의술로는 독의 퍼짐을 늦출 수는 있어도 이미 스며든 독을 완전히 걷어낼 수는 없다는 뜻이요. 길어야 1회, 짧으면 닷새가 남았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간신히 도망쳐 나왔는데 살 수 있는 날이 고작 일주일뿐이라니. 선비, 아니 이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백성을 지켜야 할 왕으로서 사가에서 며느리를 죽이기 위해 이런 끔찍한 독을 썼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의원, 정말 방법이 없는 게요? 천하의 명이라 불리는 그대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오? 이호의 호통에도 노인 의원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죽음의 선고를 받은 여인이 오열하거나 실신할 것이라 예상한 이호는 그녀를 위로할 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연화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더니 뜻밖에도 작게 웃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하. 부인. 충격이 큰 것은 알겠으나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기묘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닌 일종의 해방감이었습니다. 날이 이래라고 하셨습니까? 앞으로 7일 동안은 제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더만 그게 어찌 위안이 되겠소?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산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숨을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니었고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헌데 앞으로 7일은 온전히 제 숨을 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70년을 감옥에서 사느니 7일을 사람답게 살다 가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연화의 말에 이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아니 오히려 죽음을 담보로 삶을 되찾으려는 그녀의 태도에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것이지요. 연화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비틀거렸고 이호가 반사적으로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어딜 가시려는 게요? 몸도 성치 않은데. 나가야겠습니다. 이 좁은 방구석에 누워만 있다 죽을 수는 없습니다. 날이 제게 청이 하나 있습니다. 염치 없지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연화는 이호의 소매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이글거리는 촛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저는 평생 담장 밖을 제대로 구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장터 국밥이 무슨 맛인지, 남사당패의 줄타기가 얼마나 신명나는지, 붉은색 치마를 입으면 얼마나 고운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죽기 전에 억울해서라도 다 해보고 죽어야겠습니다. 지금 그 몸으로 장터 구경이라도 가겠다는 말이오? 추격자들이 깔려 있을 텐데.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시댁 사람들에게 잡혀 죽으나 독이 퍼져 죽으나 매한 가지입니다. 허나 단 하루라도, 아니 반나절이라도 제 뜻대로 웃고 떠들다 죽는다면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날이 보아하니 무예도 출중하시고 세상 물정에도 밝으신 듯한데 저의 마지막 길동무가 되어 주실 수는 없겠는지요?
당돌하기 그지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왕에게 감히 길동무가 되어달라니 궐 안의 신하들이 들었다면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지요. 하지만 이호는 그녀의 제안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역시 구중궁궐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 왕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오지 않았던가요? 이호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내 몸값이 꽤 비싼 편인데 감당할 수 있겠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비녀 하나뿐입니다만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께 드리는 살기라 생각하고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승에 가서라도 이 은혜는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연화는 머리에 꽂고 있던 옥비녀를 뽑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이 스르르 흘러내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호는 그 비녀를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다가 품속에 소중히 갈무리했습니다. 좋소. 계약은 성립되었소. 앞으로 7일 내가 그대의 눈과 발이 되어주리다. 대신 내 곁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내 호의 없이는 국밥 한 그릇도 못 먹고 잡혀갈 테니. 약속하겠습니다. 나리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은 이호요. 나리 말고 선비님이라 부르시오. 밖에서는 그게 더 자연스러울 테니. 이호가 빙글에 미소 짓자 연화의 얼굴에도 옅은 홍조가 피어올랐습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날 아침, 역설적이게도 두 사람의 얼굴에는 생애 가장 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부터 하러 가시겠소? 부인의 소원 목록을 읊어보시오. 우선은. 연화는 잠시 뜸을 들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닫혀있던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쏟아지는 햇살 아래 그녀가 처음으로 내뱉은 소원은 소박하고도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달리고 싶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아무도 저를 막지 않는 넓은 들판을 마구 달리고 싶습니다. 이호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7일 시한부 환자의 소원치고는 꽤 격렬하군요. 좋소 갑시다. 내 등 뒤만 잘 따라오시오. 두 사람은 의원의 걱정 어린 시선을 뒤로하고 암자를 나섰습니다. 따가운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산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시계 태엽을 감은 여인과 그녀의 시간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주기로 결심한 왕의 일주일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산비탈을 내달려 당도한 아랫마을 장터는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평생을 높은 담장 안사각의 하늘만 보고 살아온 연화에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어지러울 만큼 찬란하고 소란스러운 생명의 도가니였지요. 갓 쪄낸 떡의 고소한 냄새, 대장간의 쇠 두드리는 소리, 흥정하는 장사치들의 걸걸한 목청이 한데 뒤섞여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린 후라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연화의 얼굴에는 발그레한 홍조가 피어올랐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볼에 달라붙어도 그녀는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두리번거리기에 바빴습니다. 선비님, 저것은 무엇입니까? 저기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은 또 무엇이고요? 이호는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는 연화의 모습에 짐짓 헛기침하며 웃음을 삼켰습니다. 저건 시루떡이고 저쪽은 순대라는 것이요. 양반과 규수께서는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서민들의 벗이지요. 어떻소? 냄새가 제법 유혹적이지 않소? 향이 참으로 구수합니다. 집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사람 냄새가 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소. 우리도 배부터 채웁시다. 당신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국밥 맛을 보여드리지요. 이호는 주막의 평상 한편에 자리를 잡고 국밥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뚝배기 가득 담겨 나온 붉은 국물과 푸짐한 건더기를 보며 연화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수저를 드는 법도 소리를 내지 않고 먹는 법도 모두 규율에 묶여있던 그녀였습니다. 체면 차릴 것 없소.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마님이라 부르지 않으니 그저 배고픈 사람처럼 드시오. 이호가 숟가락으로 국물을 듬뿍 떠서 후루룩 소리를 내며 시범을 보였습니다. 연화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조심스레 국물을 떠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어 있던 속이 확 풀리는 듯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맵고 짜고 뜨거운 자극. 그것은 살아있음을 알리는 강렬한 신호였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렇지요? 궐 아니 대갓집 사내 진미보다 이장터 국밥 한 그릇이 더 귀할 때가 있는 법이요. 연화는 허겁지겁 국밥을 비웠습니다. 입가에 국물이 묻는 줄도 모르고 먹는 그녀를 보며 이호는 조용히 소매 안쪽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기엔 너무나 생생한 식욕이었으나 그래서 더더욱 애처로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행인들을 붙잡고 무언가를 묻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호의 눈매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내들의 손에는 낯익은 그림 한 장이 들려 있었지요. 이런 얼굴의 여자를 못 봤나?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는 산발을 했을 게다. 글쎄요, 워낙 사람이 많아서. 시댁에서 푼 사냥개들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추격이 빨랐습니다. 연화 역시 웅성거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려 하자 이호가 재빨리 상체를 숙여 그녀의 시야를 가로막았습니다. 고개 돌리지 마시오. 놈들이 왔소. 예. 놈들이라면. 연화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호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시오. 내 팔을 잡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웃으면서 걷는 거요. 할 수 있겠소? 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를 믿으시오. 내 등 뒤에 숨으면 아무도 당신을 보지 못할 것이오. 이호는 엽전 몇 잎을 상 위에 던져두고는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아 일으켰습니다. 그의 단단한 팔이 보호막처럼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다정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는 사내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이, 저기 가는 저 남녀. 잠깐 서보시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가 숨을 들이켜며 멈칫하려 하자 이호는 그녀의 허리를 더 강하게 끌어안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멈추지 마시오. 서쪽 골목 염색집으로 들어갈 것이오. 이호는 기지를 발휘해 오색 천들이 널려있는 염색집 마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긴 천들이 시야를 가려주는 틈을 타 그는 연화를 구석진 광 안으로 밀어넣고 자신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좁고 어두운 광 안, 두 사람의 몸이 빈틈없이 밀착되었습니다. 쉿! 이호가 검지를 들어 입술에 대었습니다. 밖에서는 사내들의 거친 발소리와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기랄, 어디로 사라진 거야? 분명 이쪽이었는데. 이보시오. 여기 수상한 연놈들 못 봤소? 염색집 주인이 퉁명스럽게 대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자 이호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 쪽으로 당겨 안았습니다. 밖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려는 듯 그리고 자신의 심장 소리로 안정을 주려는 듯 말이지요. 두려워 마시오. 내가 여기 있소. 그의 가슴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으로 울리는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연화의 귓가를 채웠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시댁의 감옥과는 다른 건강하고 강인한 사내의 온기였습니다. 기묘하게도 그 품에 안겨 있으니 죽음의 공포가 조금씩 희석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사내들의 기척이 멀어지자 이호는 그제야 천천히 팔을 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눈빛이 얽혔습니다. 연화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비님, 왜 저 같은 것을 위해 이런 위험을 감수하십니까? 저는 어차피 며칠 뒤면 죽을 목숨인데 그냥 두고 가셔도. 이호는 헝클어진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귀 뒤로 넘겨주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소. 내 눈앞에서 죽는 사람은 없게 하겠다고. 그리고 당신의 그 국밥 먹던 표정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졌소. 고작 국밥 한 그릇에 세상을 다 얻은 듯 웃는 사람은 내 처음 보았기에. 그의 말에 담긴 진심이 연화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남편조차 보여주지 않았던 헌신, 가문도 핏줄도 아닌 그저 나라는 사람을 지켜주려는 낯선 사내의 호의. 그것은 독보다 더 깊숙하게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안전하니 나갑시다. 아직 해보고 싶은 일이 많이 남지 않았소? 다음은 무엇을 하러 가시겠소? 이호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그 투박하고 큰 손을 내려다보다가 결심한 듯 마주 잡았습니다. 꽃을 보고 싶습니다. 담장 너머로 훔쳐보던 꽃 말고 제 손으로 직접 만지고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꽃밭에 가고 싶습니다. 어렵지 않은 소원이군요. 마침 이 근처에 기막힌 풍광을 자랑하는 곳이 있지요. 두 사람은 다시 햇살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쫓기는 신세였지만 맞잡은 두 손에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한 믿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정해진 결말을 향해 가면서도 그 과정만큼은 누구보다 찬란하게 채워가려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장터의 활기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장터의 소란을 뒤로하고 두 사람이 당도한 곳은 도성 외곽 강물이 굽이쳐 흐르는 언덕마루였습니다. 때마침 절정을 맞은 살구꽃과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바람이 불 때마다 분홍빛 꽃비가 하염없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숨이 턱 막힐 듯한 풍경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담장 너머 훔쳐보던 조각 하늘과는 비할 수 없는 압도적인 자연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 꽃나무 아래로 걸어가 떨리는 손길로 꽃가지 하나를 조심스레 어루만졌습니다. 꺾지 않고 그저 살아있는 생명의 온기를 느끼려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곱습니다. 참으로 곱습니다. 책에서나 보았던 무릉도원이 있다면 필시 이곳일 테지요. 그 꽃보다 부인의 미소가 더 생기 있어 보입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소? 이호가 뒷짐을 진 채 그녀의 곁에 섰습니다. 강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연화는 꽃가지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저 꽃들은 참 좋겠습니다. 피고 싶을 때 피고 지고 싶을 때 지니 말입니다. 저는 저 꽃 한 송이만도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 그런 약한 소리를 하시오. 시집 가던 날 가마 안에서 다짐했습니다. 지아비를 하늘처럼 섬기고 현모양처가 되겠노라고요. 허나 하늘이라던 지아비는 혼례 치르고 사흘 만에 병석에 누웠고 저는 아내라기보다는 간병인으로 나중에는 가문의 체면을 세워줄 제물로만 살았습니다. 제 이름 연화를 불러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그저 작은 댁 미망인이라 불리며 제 존재는 지워져 갔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붉은 정문을 세우기 위해 산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비정함. 그것이 조선의 법도라지만 이호는 그 법도 위에서 군림하는 왕으로서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왔습니다. 이호는 한숨을 내쉬며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 역시 다르지 않소. 남들이 보기엔 비단 옷 입고 떵떵거리는 듯하나 실상은 거대한 집에 갇힌 새와 다를 바 없지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 늘 누군가의 기대와 눈치를 보며 가면을 쓰고 살아야 했소. 내 이름을 잊고 산 것은 나 또한 마찬가지요. 선비님께서도 외로우셨습니까? 연화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두려울 것 없어 보이는 이 사내에게서 짙은 고독의 냄새를 맡은 탓이겠지요. 이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롭더군요. 곁에 사람은 많으나 마음을 나눌 벗은 없고 모두가 내게 무언가를 바랄 뿐 나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는 이는 없었으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내게는 기적 같소.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국밥 한 그릇에 웃고 꽃구경에 설레는 동물을 만났으니 말이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왕과 과부, 신분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걷어내고 나니 그저 상처 입은 두 영혼만이 남았습니다. 연화는 처음으로 타인에게서 깊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잊을 만큼 지금 이 순간의 교감이 사무치게 달콤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마지막 길에 선비님 같은 분을 만나 억울함이 조금은 가시는 듯합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마시오. 아직 닷새나 남지 않았소. 내일은 더 재미난 곳에 갈 것이오. 남사당패 노름도 보여주고 강가에서 뱃놀이도. 이호가 짐짓 밝은 목소리로 분위기를 바꾸려던 찰나였습니다. 연화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더니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렸습니다. 부인. 이호가 황급히 그녀를 받아 안았습니다. 연화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입술 사이로는 고통에 찬 신음이 새어나왔고 식은땀이 이마를 덮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독, 7일단의 기운이 뼈마디를 파고들며 존재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아, 아픕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연화는 이호의 옷깃을 쥐어뜯듯 움켜쥐며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장기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은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호는 당혹감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라 해도 당장 품 안에서 죽어가는 여인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이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눈을 감으면 안 돼오. 여기 나를 보시오. 이호는 그녀를 바위 옆 평평한 곳에 눕히고 급한 대로 혈자리를 눌러 기를 통하게 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도끼는 끈질기게 그녀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흐릿한 눈동자가 이호를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이 행복한 시간이 깨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더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선비님, 죄송합니다. 약조를 못 지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리 마시오. 내가 명하노니 절대 죽지 마시오. 아직 보여줄 세상이 많단 말이오. 이호는 절박하게 소리치며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자신의 체온이라도 전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때 연화의 손이 힘없이 툭 떨어지며 그녀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연화. 꽃비가 야속하게도 하얗게 흩날리는 강변 이호의 처절한 외침이 메아리 쳤습니다. 붉은 노을이 강물을 피처럼 물들이고 있었고 두 사람을 감시하는 듯한 까마귀 한 마리가 불길하게 울며 머리 위를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유희로 시작했던 동행이 이제는 목숨을 건 사투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호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왕의 권능이든 금기든 무엇이라도 깨뜨리겠다는 결의가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이호는 의식을 잃은 연화를 둘러엎고 밤길을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호흡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희미하여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땀방울이 눈을 찔러도 닦아낼 새가 없었습니다. 그저 발밑의 어둠을 헤치며 아까 그 노의원이 머무는 은신처로 내달릴 뿐이었지요. 조금만 더 버티시오. 내 명을 어기고 멋대로 죽는 것은 용서치 않을 테니. 이호가 거칠게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약재를 다듬던 노의원이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니, 선비님? 부인의 상태가 어찌 된 것입니까?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졌소. 어서 살려내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숨을 붙여놓으란 말이오. 이호는 연화를 이부자리에 눕히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평소에 냉철하던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소중한 정인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사내의 절규만이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노 의원은 급히 연화의 맥을 짚고 눈꺼풀을 뒤집어 보더니 안색이 굳어지며 혀를 찼습니다. 도끼가 심장을 침범했소. 급히 혀를 뚫고 독을 눌러야 하오. 선비님은 어서 저 화로에 불을 지피고 물을 끓이시오. 긴박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노 의원의 침이 연화의 혈자리를 파고들 때마다 그녀의 몸이 고통으로 움찔거렸습니다. 이호는 그녀의 젖은 이마를 닦아내며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끊임없이 주물렀습니다. 제발 온기가 돌아오기를, 이 가녀린 생명의 불꽃이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거칠던 연화의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노 의원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비는 넘겼소. 허나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요. 닷새 안에 해독제를 찾지 못하면 다음 발작 때는 장담할 수 없소. 이호는 탈진한 듯 벽에 기대앉아 잠든 연화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뺨에 핏기가 하나도 없어 마치 깨지기 쉬운 백자 인형 같았습니다. 그때 노 의원이 묘한 표정으로 탕약 찌꺼기를 뒤적이며 말을 건넸습니다. 헌데 선비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부인이 토해낸 도끼를 살펴보니 이것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잡독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이 독은 자하독이라 하여 과거 궁중에서 죄인을 사사할 때 쓰거나 고위 관료들이 은밀히 거래하던 금지된 물건입니다. 제조법이 까다로워 민간에서는 흉내도 낼 수 없지요. 일개 양반과 과부를 죽이는데 어찌 이런 귀하고 위험한 독을 썼을까요? 이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자하독. 궐 안에 내의원에서 관리하는 독국물이 사가로 흘러나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집살이의 비극이 아니라 연화의 시댁이 조정에 부패한 세력과 결탁해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들이 감히 금기를 어기고 뒷구멍으로 독을 거래했단 말이군요. 가문의 명예를 떠들더니 뒤로는 더러운 짓을 일삼고 있었어. 이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연화는 그저 며느리라는 이유로 그들의 추악한 비밀을 덮기 위한 희생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분노와 함께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백성을 보살피지 못한 자신의 무능이 결국 이 여인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 같아서였지요. 밤이 깊어가고 노 의원이 약초를 캐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연화가 끙끙거리며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이호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선비님? 정신이 드시오? 내가 보이시오? 여기가 저승입니까? 선비님도 저를 따라오신 겁니까? 연화의 엉뚱한 물음에 이호는 콧날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는 짐짓 핀잔을 주듯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승이라니 당치 않소. 내가 당신을 염라대왕에게 빼앗길 사람으로 보입니까? 여기는 이승이고 당신은 살아있소. 아,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연화의 눈가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다정한 사내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볼까봐, 그 짧은 행복이 꿈처럼 사라질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녀는 힘없는 손을 들어 이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선비님, 저는 사실 무서웠습니다. 죽는 것보다 아무런 추억 없이 잊히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헌데 선비님 덕분에 지난 하루가 제 평생보다 더 길고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하니 그 입 다무시오. 이호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 허락 없이는 죽는다는 말, 입 밖에도 내지 마시오. 당신이 살아야 할 이유는 내가 만들어줄 테니.
이호는 물에 적신 수건으로 그녀의 열기 오른 얼굴을 정성스레 닦아주었습니다. 남녀가 유별하다는 법도 따위는 이 방 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서로를 안쓰러워하고 갈구하는 두 마음만이 존재할 뿐이었지요. 연화는 왕의 손길인지도 모른 채 그 투박하고 따뜻한 손길에 얼굴을 부비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선비님, 손이 참 따뜻하십니다. 당신 손이 너무 차가운 거요. 어서 나으시오. 내일은 약속대로 뱃놀이를 가야 하지 않겠소. 예, 꼭 가고 싶습니다. 약 기운이 퍼지면서 연화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호는 그녀가 잠든 뒤에도 한참이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고를 때마다 그의 마음속 다짐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궐에 전가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암행을 멈추고 왕의 권능을 동원해서라도 해독제를 찾아내고 이 추악한 짓을 꾸민 자들을 단죄하리라. 하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새벽 달기 울기 전 밖에서 급박한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살인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시오. 안에 계시오? 큰일 났소. 동네 촌로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이호가 방문을 열고 나가자 촌로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마을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도망친 살인자 년과 그 정부를 잡는다며 집집마다 창으로 찌르고 난리가 났소. 곧 이곳까지 들이닥칠 기세입니다. 살인자와 정부라니. 시댁놈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연화를 페류나로 자신을 간부로 몰아세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습니다. 놈들이 제 발로 찾아오겠다니 수고를 덜었군.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 곤히 잠든 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평온한 얼굴을 깨우고 싶지 않았으나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호는 자신의 품속에 숨겨두었던 왕의 신분을 증명하는 마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것을 꺼내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어나시오. 가야겠소. 이호는 잠이 덜 깬 연화를 일으켜 겉옷을 단단히 입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눈을 깜빡이는 연화에게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약속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러 갈 것이오. 당신을 괴롭히던 그 지긋지긋한 굴레를 내 손으로 끊어주리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길, 다시 도망자가 된 두 사람의 뒤로 횃불의 행렬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망치는 이호의 발걸음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사냥감을 향해 웅크리는 맹수의 움직임과도 같았습니다. 도망쳐야 산다는 것은 짐승의 법칙이요, 싸워서 지키는 것은 사람의 도리라 했습니다. 이호는 더 이상 어둠 속으로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연화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들을 쫓던 횃불 행렬을 역주행하여 거대한 솟을 때문이 버티고 선 최씨 가문의 본가로 향했습니다. 마치 죽으러 가는 불나방 같아 보였으나 이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두려우시오? 저 문을 넘으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선 이호가 물었습니다. 연화는 창백한 얼굴로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선비님과 함께라면 지옥불이라도 건널 수 있습니다. 제 목숨은 이미 덤이니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죽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좋소. 그 용기 내가 지켜주리다. 이호가 대문을 걷어차자 육중한 나무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소식을 듣고 집결한 수십 명의 사병들이 횃불을 들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대청마루 위에는 연화의 시어머니인 최씨 부인이 서슬퍼런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그녀의 옆에는 관아에서 파견된 포교까지 합세해 있어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하. 제 발로 호랑이 굴에 기어 들어오다니 독기운에 미치기라도 한 게냐?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생환을 기뻐하기는커녕 더럽고 끔찍한 벌레를 보듯 치마자락을 추스르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저 계집이 기어이 새서방을 달고 나타났구나. 가문의 정절을 더럽히고 시어미를 독살하려 한 패륜아들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느냐.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멍석 말아 매우 쳐라. 멈춰라. 이호의 호령이 마당을 갈랐습니다. 그 기세가 어찌나 등등한지 달려들려던 하인들이 흠칫하며 주춤거렸습니다. 이호는 연화를 등 뒤로 숨기며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패륜이라 했느냐? 멀쩡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려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관아의 힘까지 빌려 입을 막으려 드는가.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이놈이 어디서 감히. 내 놈이 전연을 꼬여내어 도망친 놈이로구나. 보아하니 겉만 번지르르한 한량 같은데 오늘 내 제삿날인 줄 알 거라. 최 씨 부인의 눈짓에 사병들이 일제히 몽둥이와 창을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이호는 품속에서 연화에게 받은 옥비녀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 등에서 떨어지지 마시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사병들이 달려들었으나 이호의 몸놀림은 그들이 상대해 본 적 없는 격조 높은 무예였습니다. 그가 손바닥으로 쳐내면 장정들이 낙엽처럼 나가떨어졌고 뺏어든 몽둥이를 휘두르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는 그의 무위에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이호의 등 뒤에 매달려 그가 만들어내는 작은 태풍의 눈 속에 있었습니다. 평생을 규방에 갇혀 바느질이나 하던 그녀에게 자신을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우는 사내의 등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안전한 성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헉, 헉.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호가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이호의 무예가 뛰어나다 한들 수십 명을 상대로 그것도 아픈 연화를 보호하며 싸우는 일은 체력을 급격히 소모시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연화의 몸이 다시금 휘청거렸습니다. 긴장과 공포가 독의 회전을 빠르게 한 탓인지 그녀가 검붉은 피를 한 줌 토해내며 이호의 등에 쓰러지듯 기대었습니다. 연화. 이호가 당황하여 그녀를 부축하는 순간 빈틈을 노린 사병의 몽둥이가 이호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크. 비틀거리는 이호의 목에 서늘한 칼날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순식간에 제압당한 두 사람은 마당 한복판에 무릎 꿇려졌습니다. 이호는 어깨의 통증을 참아내며 연화를 감싸 안았지만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승리감에 도취하여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는 연화의 얼굴을 발끝으로 툭 치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곱게 죽었으면 연렵이라도 세워줬을 것을. 기어이 객사하고 싶어 안달을 하는구나. 내 너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고통 없이 보내주마. 그녀는 품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연화가 마셨던 독의 해독제인 듯 아니면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또 다른 독인 듯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해독제냐? 당장 내놓아라.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리 잔혹할 수 있단 말이냐? 잔혹? 가문을 지키는 것이 어찌 잔혹함이냐? 너희 같은 벌레들을 치우는 건 청소일 뿐이다. 그리고 이 독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해하는 눈치인데 죽어서 저승에 가면 알게 될 게다. 감히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힘이 우리 뒤에 있음을. 최 씨 부인은 의도치 않게 스스로의 죄를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뒷배를 믿고 오만방자해진 탓이겠지요. 이호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신분을 숨길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군. 내년이 믿는 구석이 고작 그 썩어빠진 권력의 찌꺼기들이었구나. 뭐라?
이놈이 죽을 때가 되니 실성을 했나. 포교가 칼을 뽑아들고 이호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닥쳐라. 내 놈 목을 베어 저작거리에 걸어주마. 칼날이 이호의 목덜미에 닿으려는 찰나, 이호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싼 자들을 천천히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위압감이 어찌나 대단한지 칼을 쥔 포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흑투성이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제왕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멈춰라. 나직하지만 벼락 같은 한마디였습니다. 이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내 놈들이 죽이려는 이 여인은 내 사람이다. 그는 품에서 둥글고 묵직한 물건을 꺼내어 달빛 아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드러난 달빛을 받아번쩍이는 그것. 5마리의 말이 새겨진 금빛 마패. 아니, 암행어사의 마패보다 더 상위의 권위, 왕의 칠림을 알리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순간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횃불이 타닥거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침묵. 최씨 부인의 입이 떡 벌어졌고 칼을 겨누던 포교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이호는 연화를 한 팔로 단단히 안은 채 얼어붙은 무리를 향해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어명이다. 당장 칼을 거두고 무릎을 꿇어라. 내 오늘 이 추악한 가문을 멸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니. 그의 외침은 단순한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썩어가는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선전포고이자 죽어가는 연인을 살려내겠다는 처절한 맹세였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용의 발톱이 비로소 그 날카로움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창과 몽둥이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마당을 울렸습니다. 마치 가을바람에 낙엽이 지듯 기세등등하던 사병들과 포졸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을 받아 서슬 퍼렇게 빛나는 마패,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사내의 압도적인 위엄 앞에 그들은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최씨 부인만이 믿기지 않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파들파들 떨리는 입술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것이 꿈인가? 내가 감히 왕이라니. 이럴 리 없다. 이건 속임수다. 내 눈에는 이 마패가 가짜로 보이느냐? 아니면 내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지는 광대의 소리로 들리느냐? 이호의 호통이 떨어지자마자 대문 밖에서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주상 전하, 늦어서 송구하옵니다. 라는 외침과 함께 횃불을 든 금군 수십 명이 물밀듯이 들이닥쳤습니다. 순식간에 마당은 역전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냥꾼을 자처하던 자들이 이제는 덫에 걸린 쥐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최씨 부인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오만하던 눈빛은 공포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호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비를 베풀려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해독제. 내놔라. 저 전하. 저는 그저 가문을 위해. 더 말하지 않겠다.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 지금 당장 약을 내놓지 않으면 내 가문은 오늘 밤으로 역사에서 지워질 것이다. 서리빨 같은 경고에 최씨 부인은 품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작은 약병을 꺼내 바쳤습니다. 이호는 그것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곧장 쓰러져 있는 연화에게 달려가 그녀의 입술을 벌리고 약을 흘려 넣었습니다. 삼키시오. 제발 삼켜야 하오. 연화. 꿀꺽. 가녀린 목울대가 움직이며 약이 넘어갔습니다. 이호는 안도감에 연화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었습니다. 여전히 불덩이 같았지만 미세하게나마 호흡이 편안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연화를 안아들고 일어서며 금군 대장에게 차갑게 명했습니다. 저들을 모조리 추포하라.
내사를 통해 독의 출처와 배후 세력을 낱낱이 밝혀내고 죄지은 자들은 법대로 엄벌에 처하라. 특히 며느리를 죽여 연려문을 받으려 한 저 요망한 늙은이와 그에 동조한 자들은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라. 존명. 처절한 비명과 함께 끌려가는 최씨 일가를 뒤로하고 이호는 연화를 품에 안은 채 어둠을 뚫고 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를 옥죄던 담장은 무너졌고 그녀를 죽이려던 악인은 단죄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연화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낯익은 초가 삼간 천장이 아니라 화려한 비단 주름이 잡힌 침상의 휘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코끝에는 은은한 용연향이 감돌았고 몸은 구름 위에 누운 듯 포근했습니다. 깨어났소? 익숙하고도 그리운 목소리. 연화가 고개를 돌리자 침상 곁에 앉아 책을 읽던 이호가 환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갓 대신 익선관을 쓰고 붉은 골룡포를 입은 그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눈물겹게 반가웠습니다. 선비님? 아니 전하. 연화가 황급히 몸을 일으켜 예를 갖추려 하자 이호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눌러 다시 눕혔습니다. 가만히 계시오. 아직 독 기운이 완전히 빠지지 않았소. 어의 말로는 며칠 더 요양하면 깨끗이 나을 것이라 하오. 제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7일이 지났는데도요? 그렇소. 오늘이 바로 약조한 7일째 되는 날이자 당신이 새롭게 태어난 첫날이요.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안도감보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신분까지 밝힌 이 사내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찌 저 같은 미천한 과부를 위해 옥체를 위험에 빠뜨리셨습니까? 저는 왕을 모실 자격도 곁에 있을 자격도 없는 여인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이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자격이라. 궐 안에 수많은 여인이 내게 잘 보이려 치장을 하고 아양을 떨었으나 내 목숨보다 국밥 한 그릇에 더 기뻐하고 나를 왕이 아닌 한 사내로 봐준 이는 오직 당신뿐이었소. 내가 당신을 살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어가던 나를 살린 것이오. 전하. 그리고 과부라니 당치 않소. 억지로 맺어진 혼인, 그것도 지아비 얼굴 한 번 못 보고 청상이 된 것을 어찌 부부라 하겠소. 내가 오늘부로 그대의 호적을 정리하고 그 지독했던 과거의 굴레를 모두 벗겨주었소. 이제 당신은 누구의 며느리도 미망인도 아니오. 그저 내 사람, 연화일 뿐이오. 이호는 품에서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옥비녀를 꺼내 그녀의 흑단 같은 머리칼에 조심스레 꽂아주었습니다. 이 넓고 삭막한 구중궁궐이 때로는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허나 당신이 곁에 있어 준다면 이곳도 제법 살만한 곳이 되지 않겠소?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강가처럼 이곳에도 꽃을 심고 바람을 맞으며 그렇게 늙어가고 싶소. 그것은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한 남자의 진솔한 청혼이었습니다. 연화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젖은 눈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지난 세월 자신을 가두었던 높은 담장과 무서운 규율들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찬란한 햇살이 비쳐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약조 지키겠습니다. 전하의 곁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겠다던 약조 평생 지키겠습니다. 연화의 대답에 이호가 아이처럼 활짝 웃으며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연화. 창밖으로 맑은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궐 안의 뜰에는 늦봄의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나뭇가지에 앉은 새들은 자유롭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쫓아내고 얻어낸 삶, 억압을 뚫고 피어난 사랑. 왕은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고 여인은 더 이상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